네, 저희 마지막 파트 시작해 볼게요. 약간 개인적인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최근이라고 하긴 또 오래됐죠? 한 22년 말? 이때부터, 제 기억에는 22년 하반기부터 지방이 좀 전세가 많이 빠져서, 그때 22년 하반기에 이제 저의 동료들, 그 전에 투자를 했던 분들은 역전세를 돌려주고 그러느라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고 그런 것들이 이제 23년도 제가 마지막 역전세를 24년 초에 막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역전세를.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지금은 전세금을 올려받는 상황이 됐는데, 왜 모든 시장 상황은 단편적이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 친구한테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하기로 했어라고 해서 제가 당장 내일 한 사이즈 작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정리가 되고 전세가 하락이 멈춘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반등을 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그런 반등의 흐름을 보여줬던 곳이 전주였어요. 네, 이유는 공급 때문에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 상승의 흐름을 보여준 게 울산이었거든요. 근데 울산은 광역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울산이라는 도시가 끝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울산 안에서 선호하는 단지들은 그래도 전세가 지방도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정도로 조금 괜찮네. 지방도 공급 적고 정리되면 괜찮네. 수익이 날 수 있네라는 거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도시가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이제 도시들 중에 전세가 조금 잠기는 몇몇 도시들이 생기면서 전세가를 얼마를 놔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기가 왔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근 투자를 하면서 3, 4년간 본 것 중에 지방시장에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전세가를 고민할 정도로 전세가 없는 시기가 근래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얘기 들으시면서 제가 2022년, 3년, 4년, 5년 들어서야 이제 전세를 얼마나 놔야 될지 고민이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게 사실 이 지방 아파트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내일 올라요. 아니면 금방 올라요. 이제 뭐 지방은 곧 오를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정리된다고 바로 오르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기에도 어느 정도 지역에 하나 두 개씩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드시죠?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전세금 세팅 목표 전세가라는 말도 되게 웃겨요. 왜냐면 낮추는 시장만큼 몇 년 동안 봤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약간 예전에 좀 뜨거웠던 저의 초창기 모습? 예, 그런 시기에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세팅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 시기가 좀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돌고 돌아서 제가 강의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진짜 돌고 도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려면은 요러고 나서 이다음에 올라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느끼면은 야 진짜 이거는 이제 돌고 도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는 현장에서 진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현장의 어떤 모습이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임장지를 가실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모르겠지만 그 지역마다 특징들이 있고 그 전체적인 특징들을 아우를 수 있게끔 최대한 다양한 지역들을 제가 넣어놨으니까 한번 본인의 임장지에서 이걸 적용해 보시고 시장 상황에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은 로드맵 부분인데요. 약간 1호기 투자를 하시고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1호기를 했다라는 뜻은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단지를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탈탈 털어서 쓰게 되고 남기는 것보다는 그러면서 투자금이 떨어진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제 얼마에 팔아야 될지 사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탈걱정을 해요. 그 다음에 막 특히 이제 공급 상황이 안정적인 도시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이거 빨리 팔아가지고 돈 꺼낼 생각도 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종잣돈이 떨어져도 투자를 못하니까 방향성도 텐션도 없고 좀 이제 인보도 힘들고 좀 쉬었다 오고 싶고 이제 잠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남들은 다 수도권 간다는데 저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이거는 동료들이 있을 때 잘 안 물어보시는데 저를 이제 1대1로 질문하실 그런 상황이 생기시거나 개별 질문하실 때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마음속에 있지만 내가 현실을 받아들이니까 어쨌든 지방에 소액 투자 보고 하시지만 어쨌든 이게 되게 큰 고민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각각의 표면적으로는 다 다른 질문인 것 같지만 저에게는 하나의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한 목표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 없었을 때 내가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은 투자를 해도 내가 가진 집값이 올라도 헤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일단 매도에 대해서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막연하고 또 수도권 매도와 지방 매도가 조금 다른 측면에 뭐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시고 이후에 저의 갈아타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갈아타기 방향성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도 의사결정 기준입니다. 투자자에게 매도 의사결정 기준은 세 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수도권 지방 공통입니다. 이제 일단 수익이 났을 때 혹은 이제 저처럼 예전에 투자한 사람들은 역전세를 맞으면 전세금을 낮춰줬잖아요. 그 상황에서 매매가가 조금만 오르잖아요. 이 집을 팔면 돈이 꽤 많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1억 이렇게. 예. 그럴 때는 수익이 조금 아쉬워도 이 돈이 이 1억이라는 돈을 더 가치 있는 곳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돈을 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이미 투자를 한 지 오래됐고 그만한 실력이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기 때문에 일단 돈이 많이 웃겼을 때는 빨간색으로 해놨지만 대부분의 신규 투자자에게는 이 위에 있는 까만 글씨 수익이 났을 때 판마가 일단 기본 전제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저평가가 된 거를 싸게 샀을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트폴리오는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탈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매도 이꼴 매수, 신규 매수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살 때 사는 거의 가치가 크면은 맞교환 같은 거예요. 이걸 팔고 샀는데 사는 게 더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좀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청주지구 얼마에 샀는데 얘를 언제 얼마에 팔까요가 가장 애매한 질문이에요. 왜냐면 언제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르거니와 얘가 언제 얼마든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얘가 2년 뒤에 3억 8천이 되면 어떻고 3년 뒤에 4억이 되면 어때요? 근데 3년 뒤에 4억이 됐는데 그거 팔고 마땅한 거 못 사면 돈으로 갖고 있다가 그냥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고 뭘로 바꿀 것인가가 결국은 갈아타기 본질인 거지. 일단 수익을 내서 팔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얘를 3억 5천이냐 3억 6천이냐 매도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팔고 뭐 살까가 승패를 결정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리스크는 리스크 감당이 어려울 때 이때는 그냥 무조건 팔아야 돼요. 뭐 손절이건 뭐건 내가 감당 못하면은 이거 갖고 있다가 내가 뭐 경매 넘어가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앞에서부터 볼게요. 일단 수익 기준은 투자 후 수익이 남는가. 그다음에 저는 소액 투자의 범위를 한 5, 6천 미만은 그냥 이하는 소액 투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소액 투자 내가 돈 조금 넣어가지고 5천만 원 벌었는가, 혹은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 100%가 남는가 이건데요. 아마 투자 공부를 하신 지 좀 되신 분들은 예전에 막 열방기초나 이런 데서 특히 막 수익률 200% 이런 거 얘기하셨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였냐면 제가 투자했을 때가 어땠냐면 그 가격이 한 계단 올랐었거든요. 물론 제가 처음 지방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지방이 다 비조정 지역이었지만 저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오른 시기에도 투자를 했잖아요. 대신 그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한 계단 가격은 올랐지만 갭은 작았어요. 여러분들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아마도 그럼 조금 더 후순위 단지를 투자했을 수 있는데, 대신 저는 투자금이 거의 뭐 1,200만 원, 1,800만 원, 진짜 많이 되면 2,50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투자금 자체가 적으니까 한 5천만 원 올라줘도 수익률 200%, 300%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지방이라고 해도 막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이제 정말 잘 투자하면 5천, 7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수익률 100%라고 얘기하고 그냥 수익금으로 그냥 소액 투자해가지고 5천 정도 벌었으면, 물론 조금 더 가지고 가면은 지방에서 8천, 1억 벌 수도 있겠지만 소액 투자로 5천만 원 벌었으면 나쁘지 않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의 범주를 조금 더 이제 넓하게 열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그래도 배워서 투자를 했으면은 가치가 있는 단지를 투자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물건 중에 좀 가치가 없는 물건들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소위 말하는 영옥이라고 하잖아요. 이러면은 수익은 일단 수익이 났으면은 가치가 있건 없건 매도해서 갈아타요. 대부분의 지방 투자는 매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손실은 그 가치가 없을 때는 손실 봤을 때 손절을 할 수 있어요. 가치가 진짜 없을 때. 내가 조금 더 보유를 한다라고 해서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파는 것보다 차라리 이 돈 빼서 재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이 좀 저가치 가까운 단지들이 있어요. 저가치 단지들 제가 아까 그 1번, 2번, 3번 기준 보여드렸잖아요. 매매 전세 붙어가고, 그다음에 전정 고점 못 넘고 이런 단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실액이 너무 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단지는 뭐 1억 손절을 한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그 돈이 너무 이제 크니까 조금 그냥 기다렸다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오르면은 이제 그때 매도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손실액이 크지 않다. 뭐 한 300만 원 정도, 800만 원 정도 손실이다라고 하면은 얘가 진짜 가치가 없고, 그러니까 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진짜 가치가 없는 건지 내가 보기 안 좋아 보이는 건지 그걸 한번 판단해 보시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가치가 있을 때는요, 손실을 확정 지으면요 나중에 되게 아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투자하시면서 진짜 현타올 때가 언제냐면,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판 물건은 오르는데 내가 산 거는 안 오를 때, 이때 진짜 현타 세게 와요. 세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이걸 싸게 파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 한번 하고 나면 부동산 보기가 싫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조금 애매하실 거예요. 수익이 낮긴 났는데 좀 애매하게 났어요. 막 1,500만 원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낮다고 하기도 뭐하고 안 낮다 하기도 하고 뭐하고 좀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역전세나 매수할 때 좀 낮은 전세를 안고 매수를 했다. 여튼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묶여 있다면 갈아탈 단지의 편익에 따라서 매도를 검토를 해요.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랑 나중에 기준 두 번째랑 연결이 되는데, 일단 이 돈을 꺼내서 뭔가 더 좋은 데 할 수 있으면은 수익이 별로 안 났어도 크지 않아도 매도를 검토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수익을 내는 경험이 여러분들 진짜 중요해요. 제가 수익을 내는 경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가치를 믿고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단지는 진짜 운이 좋지 않는 이상 사자마자 바로 오르지 않아요. 옆으로 기어가는 시장이 있거든요. 제가 막 전주, 울산 이런 데 오른 사례 보여드렸지만 그런 지역들도 1년 정도 옆으로 기어갔어요. 근데 그럴 때 막 가격 변동이 없고 그럴 때 잘못 샀나? 왜 다른 단지 오르는데 내 건 안 오르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이거를 막 팔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치를 믿고 기다렸더니 이게 수익을 내므로써 내가 생각하기에 맞았다라는 확신이 되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기다림을 할 수 있어요. 가치를 믿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뭔가 이거 팔고 더 좋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울산 팔고 대구 할 수 있을 것 같아. 대구 팔고 부산 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업그레이드인 것 같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계속 손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손실이 습관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이 오르잖아요. 실력이 오르면은, 기존에 내가 그 투자했을 때보다 실력이 오르면은 당연히 과거의 단지가 예뻐 보이겠어요? 부족해 보이겠어요? 왜 예쁜 과거의 단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투자했던 단지가 여전히 나에게 베스트라고 하면 그 또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안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때 저걸 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는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받아들이셔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좋은 단지를 보는 눈을 갖췄다라는 거는. 근데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손실 보고 넘어가고 하면 이게 습관돼요. 왜냐면 언제나 내가 더 좋은 것들이 성장함에 따라 눈에 보일 때마다 치고 버리고 나가면은 자산은 언제 쌓여요? 매번 손실 보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물어보신 게 뭐냐면,
왜 뭐 어디 뭐 광역 중노도시 손절하고 광역시 갈까요? 뭐 어디 갈까요?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습관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갈아타게 하는 과정에서 돈이 녹아내리는 거 몇 번만 하면은 진짜 자산이 많이 줄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진짜 신중하셔야 되고 어쨌든 근데 이제 안 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뭐 저기 여수에 있는 거 팔아가지고 대구 산다 이런 건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갈아탈 단지의 편익에 따라서 매도 검토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 사례를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매도 기준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옛날에 그 불당 아이파크라고 해서 우리 천안의 구축 대장 아파트 봤었잖아요. 그 단지를 여기 이제 불당 아이파크가 빨간색 단지예요. 여기를 이제 2억 8,500에 매수를 해요. 2007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좋은 게 싸지는 시장이 된 거죠. 불당 아이파크도 5천만 원이 빠졌는데 여기 신세리 1단지는 양천구 목동 인근에 있는 단지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단지고 괜찮아. 역도 이용할 수 있고 괜찮아요. 양천구니까. 근데 불당동도 빠졌지만 신세리도 빠진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싸졌어 라고 해가지고 2010년도에 매도를 해버렸다. 그럼 천안은 손절을 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 5천을 더 보태가지고 서울을 매수를 했죠. 그러면은 손절 5천만 원, 추가 종잣돈 5천만 원 해가지고 1억을 더 태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지금 신들이도 싸지긴 했지만 일단 지금 2010년도에 천안이 2억 3,500인데 세상에 분양가보다도 싼 거예요. 이 동네 대장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포항자리 같은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너무 싼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일단 버텨봤어요. 그랬더니 2014년 되니까 천안은 3억 5천을 매도를 했고 그거 팔고 8천만 원 쥐고 서울을 2억 7천에 사는 일이 과거에 생겼어요. 다만 지금 앞으로의 사이클에서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절대 매가가 너무나 달라져 버렸거든요. 서울과 지방이. 그런데 투자금 꺼내가지고 그 갭 있죠. 매전차. 투자금 꺼내서 밀어넣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가치가 있는 단지인데 너무 팔았다가 걔가 판 게 안 올라 버리면 여러분 진짜 마음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판 건 오르는데 4년 동안 내가 산 건 떨어지면 진짜 가슴이 찢어지겠죠. 진짜 부동산 쳐다도 보기 싫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방향성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천안 팔고 서울 사는 게 어떻게 방향성이 틀릴 수가 있겠어요. 장기적으로는 맞는 선택인데 가치가 있고 싼 단지를 손절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첫 투자를 하셨는데 내가 뭐 공급이 많은 지역이라서 제가 막 포항 좀 이제 공급이 많으니까 어려울 수 있다는데 내가 포항 갖고 있다. 그럼 마음이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너무 이런 거 강사님이 안 좋게 얘기하시는 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전에 이 손절을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정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영옥이 투자물건 갖고 오시는 경우 중에 손절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당연히 내가 공부를 안 하고 했을 때 산 투자니까 아쉬울 수는 있지만 걔가 가치가 아예 없는 저가치인가 아니면 부족한가도 좀 분리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감정이 아니라 매도는 진짜 기준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구미라는 도시가 공급 과잉을 맞으면서 만성 공급 상태거든요. 내년 되면 공급 부족으로 줄어들 거예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구미가 거의 시세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구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 한 2, 3년 동안 조금 마음이 힘드셨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미 투자를 예시 사례 2가지를 가지고 올 테니까 교환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매도를 하실지 보유를 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화면 보고 얘기해 볼게요. 자, 두 단지가 있고요. 제가 아까 구미가 낙동강 중심으로 해서 강동이 신규택지, 제가 사투리 안 들은데, 그다음에 강서가 원도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동에 있는 두 개의 생활권을 대표하는 단지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지는 지역 내 선호도가 둘 다 높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우미린 센트럴파크는요. 여기 지금 25평을 2017년식이에요. 얘가 20년 12월에 2억 4천에 2억 천, 투자금 3천만 원으로 샀어요. 그리고 22년 12월 만기가 됐네요. 그때 전세가가 빠졌어요. 이때 역전세 시장이었거든요. 전세금을 2천 낮춰가지고 이 두 번째 분홍색 시기 이때 2억 5천에 1억 9천을 2천만 원 돌려줬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 2024년 12월 작년 말 시세가 2억 4천에 1억 9천 그대로예요. 그럼 얘는 지금 수익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 다음에 전세금은 어때요? 한 2천 정도 내준 상황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팔까 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른쪽이에요. 중앙 S클래스 에듀힐스라고 해서 에듀자가 붙었으니까 옆에 뭐가 있다? 학교가 있다. 맞아요.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요. 중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힐스잖아요. 이름 잘 지었어요. 언덕바지에 있는데 그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의 선호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덕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고 아파트에서 바로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에듀 힐스인 단지입니다. 이 단지도 정말 이제 많이 올라갔었는데 2020년에 역시 2천만 원으로 30평대를 샀어요. 그러면 샀을 때는 아마 왼쪽에 있는 사람보다 잘 샀다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선호 단지를 더 적은 투자금으로 30평대를 샀잖아요. 근데 참 인생이 새엄지마예요. 보세요. 이 옥계라는 생활권이 얘네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생활권인데 이 옥계라는 생활권이 좀 역전세를 좀 심하게 받았어요. 왜냐면 좀 이제 전세가 잘 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2년 지나서 22년 12월에 전세가가 2억까지 빠졌는데 이분 그래도 잘 뺀 거예요. 1억 9천, 1억대까지 빠졌어요. 전세가. 그래서 전세가가 그렇게 빠지니까 매매가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억 6천에 전세가 2억까지 빼져가지고 8천만 원은 눈물을 머금고 돌려준 거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24년 12월이 되니까 매매가는 돌아왔어요. 가치 있는 단지라서. 전세가는 여전히 2억인 거예요. 어떻게 같은 인접한 생활권에서 이렇게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랬어요. 여러분 왼쪽하고 오른쪽 하시겠어요? 안 파시겠어요? 왼쪽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하나도 안 올랐는데? 지방에서 20평대인데? 안 팔아요? 네, 오른쪽은 어때요? 안 팔아요? 팔아요? 싼데 지금 4년 전 가격인데. 근데 여기 돈 얼마 못 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팔아요? 말아요? 팔고 더 좋은 거 그냥 보유한다 하시는 분 계세요? 좋아요. 두 분? 세 분? 좋아요. 네. 저는 보유할 것도 같고 팔 것도 같은데 일단 중립.
그러니까 한번 뭘로 바꿀 건지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마땅한 거 없으면 그냥 가져가고 얘는 오를 일만 남았거든요. 지금 이 전세가가 2016년 입주장보다 지금 전세가가 싸요. 이게 무슨 리스크가 있겠어요. 이제 오를 일만 남은 거지. 언제 오르냐만 남은 거죠. 갖고 있으면 오를 건데 여기 들어있는 1억도 값진 돈이긴 하잖아요. 이거 팔고 내가 대구 부산 산다. 그러면은 왜 안 되겠어요? 어차피 대구 부산도 싸고 얘도 싸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왼쪽 단지는 매도 후에 수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팔면은 돈이 얼마가 회수되냐면 5천 회수돼요. 2억 4천에 팔아서 1억 9천 전세 내주고 나면은 내 손에 5천만 원 치는 거예요. 근데 이 5천도 소액이잖아요. 그럼 얘보다 더 좋은 단지 해야 되는데 약간 애매해요. 5천 가지고 막 엄청 소름 돋게 좋은 단지 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투자금도 애매하고 약간 그 갈아타기 편익이 대단히 크진 않은 거죠. 조금 더 나은 단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싼 단지 팔고 나서 굳이?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매도 후에 수익이 없어요. 이게 좀 뼈 아픈데 이거 3억에 팔아서 2억 내주고 나면은 회수도는 1억이에요. 여전히 싼 가격이지만 만약에 이분이 이제 이 1억으로 훨씬 가치 있는 곳에 재투자한다. 혹은 뭐 내가 수도권의 집을 자산 재배치해가지고 이 1억을 보태가지고 서울을 산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로드맵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단지는 진짜 돈 벌리면 남은 단지예요. 그래서 왼쪽은 매도 절대 안 할 거고요. 저는 오른쪽은 고려는 해볼 텐데 뭘로 바꿀 것인가 한번 찾아볼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판단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매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강의가 월부에서 집투실 강의밖에 없어요. 네,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죠. 차익 실현해서 여러분들 갈아타야 되는데 수도권은 일단 팔 거를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일단 좋은 거를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자는 방향성이잖아요. 집하면 어때요? 샀다가 팔고 가야 되죠. 근데 이 매도는 매수를 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또 기초반에서 매도까지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매수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리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투세 강의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들을 내가 정말 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시면서 약간의 그 F 감성을 좀 끌어모아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좀 봐주세요. 자, 그 다음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 이거는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갈아탈 수 있는 단지나 지역을 최소 3개에서 5개는 알고 있는가예요. 제가 왜 3개에서 5개라고 얘기했냐면 매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려요. 아무리 이제 선호하는 단지라도 지방이고 좀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이게 금방 매도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봐놓은 지역이나 단지가 팔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시세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팔리더라도 그 다음 넥스트를 생각할 수 있으려면 넉넉히 후보군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거 많이 쥐고 있는 게 진짜 실력이죠. 예. 만약에 갈아탈 단지가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앞마당 싸우면서 실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옥계 주문 같은 경우도 팔면 1억이 나오지만 이 1억을 제대로 부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수익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갈아탈 단지가 있다. 그럼 이 갈아탈 단지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은 시세보다 2천만 원 싸게 내면 어때요? 예, 만기가 아니라서 세한 거 팔면 어때요? 대신 갈아탈 단지가 훨씬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수 이후에 그 종잣돈 떨어진 시기, 이 보릿고개 있죠? 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다음 투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투자를 여러분들이 계속 할 수 있게 돈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앞마당과 실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투자 이후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예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창원 사례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창원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가 트리비앙이라는 단지인데 그 창원의 그 투자 우선순위 핵심같이 얘기할 때 그 창원에 그 90% 넘는 학교가 딱 한 개 있다. 그래서 걔 진짜 선호도가 강할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옆에 있는 단지가 트리비앙이에요. 그러니까 구축이 되었지만 2006년식이에요.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이고 얘는 전고점을 몇 번, 한 번, 두 번 넘었네요. 예. 그만큼 정말 좋은 단지입니다. 그런데 얘가 2018년도에 3억 1천에 2억 7천 해가지고 투자금 4천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매도 고민을 해요. 왜냐면은 가격은 9억 9천이 올랐고 전세금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세를 놓으면 7천만 원 손해지고 매도하면 1억 3천 손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들 지금 투자하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증액을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매도해서 1억 3천으로 재투자하는 게 나을까? 이게 좀 고민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돌아보면은 이거 팔고 나면 어때요? 그 뒤에 한 1억 5천 이상 올랐잖아요.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놓고 보면은 근데 왜 팔았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팔고 더 좋은 단지로 갔다라고 하면은 갈아타는 게 맞는 거죠. 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창원 팔았으면은 그 이상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제가 대구하고 부산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는 대구 북구의 복현프로지오인데요. 여기 되게 쾌적해요. 제가 제가 그 성별에 대한 편견은 아닌데 남자분들 중에 약간 외곽에 쾌적한 신축에 나무 많은 단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지는 여자분들도 좋아하는데 그 여자분들의 니즈는 좀 다양하거든요. 백화점 옆에도 좋다고 하고 뷰가 좋은 데도 좋다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 남자 동료분들은 여기 간 사람들은 100% 반에서 나왔어요. 네, 진짜 여기 보이면 진짜 좋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얘 10년 차 단지예요. 2014년 10년 넘었네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좋은 단지가 있다고? 진짜 쾌적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단지는 연제구에 있는 거제 월드메리디앙인데 공호연식이라 구축이기는 한데 그냥 생긴 거는 공호연식 같지 않죠? 한 뭐 2010년식 정도로 보이긴 해요. 관리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산에서 귀한 평지. 그 다음에 중심지, 연제구가 중심지예요. 연제 동네가. 그 다음에 교통이 1호선, 3호선, 동해선이 지나가고 여기 학군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게 연제구인데 이렇게 끊어가지고 월드메리디앙의 위쪽 동을 동네 학군으로 배정을 받거든요. 초등학교를. 근데 이 동네가 학군이 좋아요.
그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데는 연제고의 학교로 배정을 갔는데 여기는 조금 이제 아쉬워요. 그래서 이쪽 동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 높아요. 이 동네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이 위치가 워낙에 제가 여기 단지 임장 하는데 그 전철이 오는 거예요. 그 앞에 3호선 전철이. 근데 그거를 타야지만 시간 기차시간 맞출 수 있었거든요. 근데 2분 남았어요. 그 전철 보이잖아요. 카카오맵 같은 거에. 그래서 이거 단지 임장 요거 하려고 나중에 여기 다시 오기는 또 싫고. 그러니까 얼른 사진을 찍고 막 뛰어가지고 2분 안에 그 플랫폼에서 전철을 탔어요. 예, 그 정도로 되게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벚꽃 맛집이에요. 벚꽃 맛집. 그래서 이거 호갱노노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호갱노노 입주민 이야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단점. 벚꽃 시즌이 되면 4분의 8촌까지 놀러 온다. 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진짜 예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래됐기도 했죠, 수령이. 네, 그래서 여기 북부 복합프로지오는 여기 있는 단지인데요. 처음에는 얘만 있었어요. 근데 여기 주변에 빨간 단지가 뭐냐면 다 신축이에요. 여기가 신남 뉴타운이 여기까지가 북구고 요 밑에 다 동구거든요. 여기 밑에가 동대구역이에요. 이쪽에 뉴타운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가 다 새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입지개선, 네, 입지개선이 이루어지는 단지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이 시기에. 그 다음에 거제 월드메리디앙은 위치가 정말 이 연산교차로가 되게 좀 이제 이제 육거리 정도 돼요. 그래서 되게 이제 크고 차도 많고 상권도 발달했어요. 물론 유흥상권도 발달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곳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중심부로 인식하는 곳이고 여기가 그 법원검찰청 있고 그 송일국 씨 와이프 여기 발령받으면서 살았다는 단지가 요 단지야. 그리고 이 거제 월드메리디앙이 여기 있으면서 요 위쪽 동은 요 동래구 학군을 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쪽은 진짜 부산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센터예요, 센터. 그래서 정말 핵심지에 위치한 곳입니다. 부축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왼쪽 복현프로즈 같은 단지는 그 당시에 트리비앙을 팔고 샀다라고 하면은 22년 10월 달에 돈이 1억이 들었어요, 투자금이. 근데 얘가 5억 5천까지 갔다가 현재는 3억 7천5백까지 갔어요.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대구는 여기 충분히 좋은 단지이기 때문에 이 정고점 이상으로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볼 건 뭐냐면 트리비앙 갖고 있어도 5억 5천은 갔어요. 네, 그 단지도 좋은 단지이기 때문에. 물론 창원의 위상보다 대구의 위상이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 트리비앙 단지는요. 그 창원에 있는 구축 중에 진짜 손에 꼽는 단지예요. 그렇게 좋은 단지를 팔고 약간 이제 복현프로지오는 이 단지는 좋지만 대구 전체에서 북구에 약간 사이드에 있는 단지가 주거지로서의 매력도는 객관적으로 높은 레벨은 아니에요. 이 주변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호재 이런 거 보고 들어갔어도 그냥 뭐 손실은 안 봤죠. 그렇지만 굳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월드메리디앙 같은 경우는 이때 1억 천 정도 들여놨으면은 얘가 7억 3천 가까이까지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5억 8천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리비앙 갖고 있을 때 비해서 어때요? 훨씬 좋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자면 왼쪽은 제가 구순식으로 써봤어요, 다. 트리비앙은 창원 전체에서 손꼽는 구축인 반면 복현은 생활권의 선호단지일 뿐 대구 전체에서 이 복현이라는 곳이 주거 매력도가 순위권은 아니에요. 그래서 호재를 기대하고 가치 분석 없이 샀다면은 굳이 트리비앙을 팔았어야 됐나? 라는 아쉬운 선택이 있을 수도 있죠.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거제 월드메리디앙은 이 트리비앙도 굉장히 좋은 단지이지만 거제 월드메리디앙 또한 부산 내에서 굉장히 손꼽는 구축 단지거든요. 그럼 둘 다 손꼽는 구축 단지면은 창원이 낫겠어요? 부산이 낫겠어요? 당연히 부산이 낫죠. 그래서 창원보다 큰 도시인 부산이 더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왼쪽 단지를 제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안 샀을 것 같고요. 오른쪽 단지를 내가 트리비앙 팔고 산다? 게다가 26평을 팔고 산다? 그러면은 저는 얼른 바꿀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뭘로 갈아탈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같이 볼게요. 리스크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보다 매도의 편익이 큰가의 관점에서 보시는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폭을 저는 전세금의 약 20%를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가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유 단지나 투자자의 연 저축액이나 실력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이 정도면 위험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레미안 4단지 여기가 어디냐면 울산 중구의 약사 레미안인데 여기 1단지가 지금 정고점 넘어서 신고가 찍어가지고 제가 강의 초반에 보여드렸던 단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레미안 4단지예요. 근데 울산이 지금은 흐름은 좋지만 과거에 그 불기둥이 막 연속적으로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6년 그러니까 공급이 대제 시작하기 전이었던 거죠. 이때는 3억 9,500에 전세가 2억 8천이었는데 공급을 막고 나니까 가격도 빠지고 전세가도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2020년에 여기를 이제 요 불기둥 3개를 지나가고 2020년 공급 부족으로 돌아오자마자 얘가 가격이 5억 7,500 찍고 그다음에 6억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런 모습을 보여요. 만약에 2018년도에 이때는 이제 공급의 한가운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이 어떻겠어요? 내가 공급이 1년차, 2년차, 3년차가 있는데 공급 2년차에 내가 역전세 막아주고 있을 때 이 다음 2019년 뒤에 얼마나 전세가가 빠질까? 이런 게 걱정이 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공급이 많으니까 더 빠질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 5천만 원 돌려주느니 그냥 팔아버리자. 손절 1,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라고 해서 팔았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이런 수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좋아하는 단지들은요. 여러분 공급 많은 지역 지금 임장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아하는 단지는 공급이 다 끝나기 전에 올라요. 네. 대구도요. 작년 2024년에 공급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는요. 2024년 초에 다 좀 올랐어요. 한 10%, 20% 이상. 네.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단지는 공급이 다 끝나기 전에 오르기 때문에 싸고 가치 있고 감당 가능하면 일단 이런 거는 버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방 투자하면서 역전세를 버틸 일은 없고 공급 상황 봐가면서 투자를 하실 거지만 이미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 공급이 좀 많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을 보유를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걸 잘 고려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게 매도가 필요한 상황인가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가를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좀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다가 앞에 수익과 포트폴리오 이 두 가지를 통과했다는 가정하에 이 두 가지를 통과했다는 가정하에 일단 공급을 보면요. 공급 과잉이 그냥 한 1, 2년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3년 이상의 불기둥일 때가 있어요. 대구나 부산 같은 거. 그럴 때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공급이 적정하거나 부족할 때가 또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은 만약에 공급 과잉이 3년 이상 예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포항이나 청주나 천안 아산이나 이런 지역에 내가 심지어 전세가도 뭐 시세보다 조금 높다? 이러면 저라면은 수익이 낮고 갈아탈 단지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매도할 것 같아요. 네, 수익 봤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이 3년 이상 있는데 전세가 끼어있는 수준이 적정하거나 시세보다 낮아요. 그러면은 지금 공급이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데 전세금이 시세보다 낮다라는 거는 뭔가 전세가가 하락해도 받쳐줄 만한 룸이, 그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간 떨어져도 당장 역전세가 현실화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대응할 수 있는 폭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공급이 묶여있다라고 하면은 투자금 회수는 좀 늦어지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가치나 이런 비용이나 수익 여부에 따라서 매도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막 무조건 팔아야 돼.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급 과잉이 한 1, 2년 정도, 그냥 1년 정도 많다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한 2년 정도 좀 이게 적정보다 조금 많은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전세가가 조금 높다면은 수익 났으면 매도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공급이 많다라고 한다면. 근데 만약에 공급이 막 3년 이상의 불기둥은 아니고 조금 있는데 전세가가 시세보다 적정하거나 낮다라고 하면은 이런 단지 절대 비쌀 수가 없거든요. 가격이. 그러면은 보유를 좀 검토를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도 다른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의 공급인가 양과 질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후에 3년 공급이 봤을 때 좀 적정하거나 공급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방에 이런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전세가가 높이 껴 있다라고 하면은 수익에 따라서 매도를 검토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전세금이 높다라는 건 매매가는 더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매매가가 싸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도를 검토를 해볼 것 같고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전세가 낮게 들어있다. 예를 들어서 울산이나 전주인데 당장 막 엄청 공급이 현실화가 되는 건 아니고 당분간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심지어 전세가도 낮게 껴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놔두면 리스크도 없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유를 검토하는데 보유하세요가 아니라 보유를 검토한다는 건 뭐냐면 그래도 수익 나고 좋은 걸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보유를 할까의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경우의 수에 이 유동성, 대출 여력이 별로 없는 투자자가 게다가 지금 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신용대출도 틀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출이 더 이상 안 나온다. 혹은 이제 기존의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추가 대출이 안 나오면은 내가 보유한 지역이 2년 이상 연속 공급을 맞게 된다면 저는 매도를 좀 고려해 볼 것 같아요. 지금 상황 가격에 따라서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막 파세요 마세요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가장 흡사한 기준을 드렸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의 수익이나 포트폴리오 상황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지방을 매수했을 때 수익, 포트폴리오, 리스크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매도 기준을 드렸는데 수익이 나기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더 좋은 걸로 바꾸려면 내 실력을 달고 닦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잘 이겨내려면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리스크가 있다 없다 수익이 낮다 없다가 아니라 이게 기다림과 리스크 뭐 대응과 실력을 쌓는 행위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지방 투자하시고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매도하시고 자산 불릴 수 있도록 투자 실력을 꼭 쌓으시면 좋겠고 지금 실력을 갖추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공부하신다면 굉장히 돈 벌 수 있는 시기인데 내가 집을 쫓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집 한 채 사고 끝날 수 있거든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좀 이렇게 좋은 시기에 제대로 보시고 좋은 투자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투자 이후에 갈아타긴 했는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2019년에 월부 강의를 들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정규 강의가 아니라 특강 듣고 OTP 갖고 다니던 시절 있잖아요. 약간 이제 무늬만 월부인 거죠. 그냥 특강 간혹 하나씩 듣고 이러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 초여가지고 월부 강의 많이 안 들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이제 통장에 돈 조금 있는데 한 몇천만 원 있었어요. 한 3, 4천 정도 있었는데, 뭔가 마음은 있는데 좀 이제 방법은 모르겠고 그러던 상황에 아는 부동산 사장님이 어디 이제 갭투자 한번, 갭투자 이렇게 좀 용어가 저렴한 거 같네요. 갭투자 한번 해보라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 몰랐거든요. 여러분 읍 투자하세요? 여기 논밭, 여기 이단지예요. 실제 사진이에요. 네, 논밭 한가운데 이런 단지인데 여기 옆에 골프장도 있고요.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거 다 하셨죠. 여기 심지어 복도식이에요. 여러분 지방에서 복도식 투자 안 하시잖아요. 네, 저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데 8,200만 원이었거든요. 전세를 6,500만 원에 맞출 수 있대요. 1,700만 원 있으면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장님이 이거 샀다가 조금 오르면 팔아라. 내가 2년 있다가 매도할 때 너한테 매도하라고 알려주겠다. 이게 아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분의 말을 믿고 그럴까? 그러고 집은 봐야 되니까 가서 보여주는 집을 봤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뭔가 좀 눈에 씌었나 봐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하나 더 주세요. 네, 진짜로. 네,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그 단지에 2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네, 제가 근데 약간 TMI지만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3, 4년부터 2018년까지 주식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식 투자도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고 막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잘 안 됐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좀 안정적으로 하다가 사람이 돈 버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좀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봐요. 막 해외 선물 투자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신용대출 끌어가지고 투자했다가 다 날려먹고 막 이런 제가 좀 진짜 노답이었어요. 저는 재테크에 관해서. 그리고 제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 손만 대면 다 잃는다. 그래서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아마 살면서 투자 잘못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되실 텐데 이거 공감이 안 되시면 다행이고요. 처음 너무 많은 돈을 잃고 나면은
만회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샀을 때도 뭔가 사장님이 이거 사서 돈 벌어갖고 가라. 너 지금 이제 최근에 돈 많이 잃지 않았냐. 내가 팔 때 알려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런 결정을 했는데 제가 이걸 사고 나니까 그때 이제 월부에 특강 하나 두 개씩 들으러 다닐 때잖아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와, 나 진짜 골로 가겠다 이러다가. 진짜 내 인생 망하겠다. 라는 생각이 번쩍 들어서 아, 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월부의 다른 강의들을 좀 더 들어보게 됐던 계기가 됐던 사건이었어요. 예, 아무런 이벤트 없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걸 계기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동기가 좀 강력했던 거죠. 저의 과거의 잘못된 실수들이나 잘못된 투자들을 좀 만회하고 싶은 심리가 있었고 좀 이제 앞으로는 투자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고 나도 이제 더 이상은 손 대는 것마다 잃지 않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2020년부터 진짜 가열차게 임장 다니고 2021년은 21, 22, 23 이때가 진짜 인장 많이 다닐 때였어요. 한 달에 30번 가고 막 20번 가고 이랬을 때가 요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때 2021년에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 월박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투자 공부 3년 차니까 월박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가 완전 수도권 상승장이 되면서 이때 이제 공시 1억 지금 그게 공시 2억으로 이제 늘어났지만 공시 1억 이하의 아파트는 이제 투기의 목적이 없다. 이건 너무 저가치인 거, 정부에서 인정한 저가치 아파트인 거죠. 네, 그래서 투기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10채를 사도 취득세를 1%에 해주는 게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2021년에.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 이때 한 6월 달인가? 그때 넘어갈 때부터 2년이 지나야 일반 가세였어요. 그때 제가 이직할 때는 1년만 지나면 일반 가시였어요. 집 샀다가 1년 뒤에 팔아서도 됐었어요. 네, 그때는 그랬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얘가 산지 만 2년이 안 됐는데 일반 가세로 팔 수 있는 기간이었고 그때 이제 이런 아파트 투자 광풍이 불었어요. 공시가 1억 미만 매물 실종 이런 거 아마 몇 년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네, 분명히.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저는 그때 이제 월박도 하고 있었고 다른 투자 경험도 쌓았거든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물건이 굉장히 단점이 크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뭔가 이제 팔 궁리가 없고 살고 있는 사람도 계속 산다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도 그냥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지금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이때 안 팔면 못 팔겠다. 근데 그거 뭐 만약에 제가 공부를 안 했으면은 집값이 오른다는 좋아했을 거예요. 아, 오르네? 야, 이런 게 오르네? 야, 사장님 짱이다. 소고기 사드려야지. 이랬을 텐데 이때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고 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저는 못 판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팔고 나서 1억 2,800에 팔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요 단지를 삽니다. 3억 800에 2억 9천에 전세를 바친 이 단지를 사게 돼요. 근데 솔직히 이 집을 팔 때 여러분들은 뭐 읍지역에 뭐 복도식 아파트, 방 2개, 구축 이러면은 당연히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장담하건대 이 상황이 닥치면은 우리의 반은 못 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절반은. 왜냐면은 오를 것 같은데 오르는 게 눈에 보이는데 파는 거는요. 하락장에 파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보면서 이때 꼭지 이때 팔았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투자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집값이 오를 때 파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때 매물이 잠기죠. 예. 그래서 이때 제가 오를 것 같아서 팔기 싫었는데 진짜 왜냐면 자고 일어나면 500만 원씩 올라 있으니까. 근데 이때 저는 진짜 머리로 팔았거든요. 이성으로만 팔았어요. 매도 기준 생각했을 때 수익 낮죠. 그다음에 제가 아까 3억 800에 2억 9천에 전세 맞출 수 있는 단지 봤잖아요. 광역시 매수 가능했어요. 사실 저만 2억 9천에 뺐고요. 그 주변에 다른 집들은 다 3억에 전세 뺐어요. 8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려고 했는데 제가 쫄보여가지고 그냥 전세를 낮춰서 빨리 뺀 게 그 가격이었거든요. 그리고 리스크가 무엇보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리스크가 뭐냐면요. 제가 투자할 때 리스크가 가격이라 그랬죠. 가격이 비싼 게 리스크잖아요. 얘는 저가치인데 급등한 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막 엄청 막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 보이고 내가 생각해도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냥 팔았던 거는 가치가 없는 집의 비싼 가격이 리스크임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이거 진짜 제가 오늘 강의 때 말씀드린 게 다 제 경험이에요. 그냥 이건 막교환이다. 이 집이 오를 수 있지만 내가 이거 팔고 다른 집 산 거 걔도 오르면은 나 이건 맞바꾼 거다. 그러고 나면은 내가 어떤 단지 보유했는지 등기만 남잖아요. 둘 다 나오니까. 둘 다 오르니까. 그러면은 판 집보다 산 집이 더 가치가 있으면은 나는 막교환 성공한 거다. 라는 생각으로 팔았거든요. 여러분 상승장에 이런 생각 안 하면 절대 못 팔아요. 집값 오를 때.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너무 명확한 거예요. 제가 갈아탈 단지가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수 단지를 찾기로 결정합니다. 당시에 이제 광역시들이 다 막 13억, 16억, 12억, 12억, 지금 다 10억 넘는데 엄청나죠. 힐스테이트 범어 막 16억 이러니까 엄청 비쌌던 시기였어요. 2021년에. 근데 딱 광주만 재풍경세가 9억 3천이가 대장이거든요. 근데 대장이 이 정도면은 그 이하는 볼 것도 없는 거잖아요. 얘가 광주가 어느 정도로 저렴한 구간이었냐면 천안하고 그다음에 창원보다도 가격이 쌌었어요. 대장 아파트가. 그러니까 웬만한 중소도시보다 지금 가격이 싼 구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주나 이런 데도 대장이 6억 8천 했다 보니까 광역시 힘을 감안하면은 얘가 엄청 비싼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광주가 앞마당이었어가지고 광주를 열심히 팝니다. 광주라는 도시를 혹시 이제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광주가 특이한 게 뭐냐면 송정역이나 공항처럼 외부에서 광주를 진입할 수 있는 데가 도시의 사이드에 있어요. 여기서 진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예. 그래서 송정역이랑 공항에서 들어가면은 요 오른쪽에 여기가 이제 원도심 금남로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왜 예전에 전두환 정권 때 헬기 사격했었던 전일빌딩 건물 막 그런 거 있죠. 5.18 한 데인데 그런 이제 전일빌딩 건물이나 옛날에 광주 뭐 전남도청 이런 건물들이 다 금남로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이제 원도심, 이제 광주에 혼이 서려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시청이 여기 있어요. 요 시청이 여기 있고 그 옆에 이제 기아차, 광주의 심장이라고 하는 기아차가 중심부에 있고 그 옆에 유스케어랑 뭐 백화점 이런 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지역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요 택지로는 요 구축 이제 상무지구, 제가 코크님의 20대가 설레있다고 말씀드렸던 그 상무지구 구축이 여기 있었고, 또 이제 구축의 매력도가 있는 다른 지역이 봉선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봉선동이 저 밑에 있어요. 여긴 그냥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얘가 왜 대장인지 모르겠고 왠지 모르겠고 그냥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냥 얘는 광주 사람들이 봉선동 하면 좋은 대로 인식을 해요. 거기서 끝나는데 걔가 안 바뀌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그다음에 광주도 도시 특성상 외부로 확장을 하면서 점점 생활권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더 바깥쪽에 첨단이나 수완 이런 것들 외곽 쪽까지도 넓게 택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구도심, 중심부가 문화산업 행정의 중심지, 그 다음에 그냥 봉선동은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세상, 마지막으로 저 외곽의 신규 택지를 사람들이 조금 좋아했지만 좀 거리가 있기는 하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쪽에 있는 준신축 단지, 준구축인가? 예, 한 13년차 정도 되는 단지에 투자를 했었어요. 여기가 이제 어디였냐면 그 이제 중심부의 중구축 거기 이제 33평 아파트를 방 3개 화장실 2개를 이제 봐놨었는데, 제가 이 집을 팔긴 하는데 오르고 있으니까 싸게 안 내놨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매물 인장했는데 시세보다 1,500만 원 이상 싼 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욕심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욕심이 나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사장님, 이거 가격 깎아줄 테니까 잔금 이번 달 안에 쳐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200만 원, 근데 워낙 절대가가 싼 걸 주니까 200만 원 조정해주는 것도 컸어요. 그래서 200만 원 깎아주고 이달 안에 잔금 해주세요 라고 해서 잔금을 받고, 요거 이제 계약하고 나서 3일 뒤에 이직 계약했어요. 네, 3일 뒤에. 보름만큼 바로 갈아탔고, 그때 제 집 두 채잖아요. 두 채 다 같은 사람한테 팔았어요. 근데 그 투자자가 집을 안 봤어요. 예, 집을 안 봐가지고 이제 잔금날 오지도 않고 돈만 보내고 아주 편하게 예, 그렇게 해서 두 채를 한 번에 사신 투자자한테 이걸 팔고 바로 이제 3일 뒤에 갈아타기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여기가 이제 3억 800에 2억 9천이니까 투자금이 1,800이잖아요. 돈이 남잖아요. 한 채에 거의 한 6천만 원 넘게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때 요거 한 채 팔아가지고 요거 이제 29평 요거 하나 사고, 이 광주 여기 33평도 하나 샀어요. 두 채를 사고 요거 한 채를 팔아가지고는 또 다른 거 한 채를 사고, 남은 돈이 있었거든요. 남은 돈은 취득세 좀 보탰던 것 같아요. 얘가 세금 냈거든요. 예, 순서상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세금 같은 거 보전하고 해가지고 얘네 두 채 그 복도식 방도계를 팔아서 세 채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역전세가 났죠. 그래서 이제 가격은 올랐는데 전세가는 빠졌고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이 든 거예요. 그때 제가 매매가가 3억 7천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역전세가 났는데 수익은 났어요. 근데 전세가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좀 저한테 감정이입을 좀 해주세요.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가격은 올랐어. 그럼 팔아요 말아요? 되게 고민되잖아요.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때 안 팔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팔았으면 좋았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결국 갖고 있다가 이 가격보다 못 받고 팔았거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집은 매매 전세가 둘 다 빠져서 얘는 그냥 갖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수익이 났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왜 안 팔았냐면 이때 2023년에 역전세가 나는데 전세가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작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전세가가 정리가 되고 붙어야지 이게 가능한 건데 저는 12% 내고 사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팔고 12% 내고 사야 되는데 어지간한데 뭐 부산 이런 데 2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돈을 꺼내도 남는 게 뭐 할 수가 없어. 취득세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돈을 꺼내가지고 좀 팔 수 있는 단지가 뭐가 있을까를 엄청 찾아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팔고 돈 못, 그리고 이때 현금도 없었어요. 왜냐면 가진 현금은 제가 집을 이것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꾸준히 투자를 많이 했을 거잖아요. 다른 집들이 있다 보니까 있는 현금들을 다 거기다 밀어넣으면서 역전세를 막으니까 이거 갈아타기 하려고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5천만 원 묻어놓는다라고 생각하고, 2억 5천이죠. 4천만 원 묻어놓는다고 생각하고 역전세를 막고 얘를 지나갔고, 얘는 지켰어요. 그러고 이제 너무 이제 싸니까. 그리고 저는 3억 7천 여기가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4억 이상 갈 수 있는 돈인데 집인데 좀 이제 가치 대비해서 싸게 팔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지키는 선택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전세금을 2억 4천에 내려주고 전세금을 4천만 원씩 각각 돌려줬습니다. 제 돈이 들어갔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났냐면 얘를 팔아서 메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흐름이 대충 보이세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래서 이 두 채를 이제 돈을 좀 많이 든든하게 밀어 넣어서 두 채를 가지고 간 거죠. 그러고 이제 2025년이 됐어요. 이제 이게 만기가 됐잖아요. 이제 만기가 되니까 집이 비잖아요. 저는 역전세 시기 때 그 임차인이 바뀌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돈을 돌려주면서 다 갱신권을 썼거든요. 예, 근데 그 시기 때 그렇게 안 한 투자자들도 많아요. 왜냐면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게 공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역전세를 돌려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3억 역전세를 내가 낮춰가지고 2억 7천에 전세를 낮췄어요. 근데 역전세 나면은 왜 갱신권 쓰면 언제든지 이제 퇴거 통보할 수 있잖아요, 임차인이. 그 아시죠? 본계약 기간 동안은 이거 만기 다 채우고 나가야 되거든요, 임차인이. 근데 갱신한 2년 동안은 본인이 저 나갈래요 하면 3개월 뒤에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게 전세가가 계속 빠지니까 그게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낮춰주면서 중간에 못 나가게 하려고 신규 계약을 많이 했거든요, 유도를.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지나가면은 좀 분명히 전세가 다시 올라가는 기회가 올 것 같아서 중간에 살짝 나간다고 해서 내가 돈을 더 밀어넣어야 되면 어쩔 수 없고 대응하는 거고, 그거는 어쨌든 무조건 갱신권 쓰자라고 해서 이때 갱신권 써놓은 것들이 이제 2025년이 된 거예요. 그럼 제가 뭐 하겠어요? 갈아타기 해야죠. 제가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냥 실력을 열심히 쌓았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꺼내 얼마가 나올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매도를 해서 9천을 회수를 하고 요걸 매도를 해가지고 8천을 회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전세금 꺼낸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그동안 저축한 돈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보태서 서울에 30평대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복도식 방두개짜리 아파트를 6년 동안 굴려가지고 서울 아파트로 바꿨고, 그래서 이렇게 안 믿으실까봐 84 서울특별시 84.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면 신규 매수랑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사기 위해서 집을 몇 채를 굴렸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사고 전세 맞추고 팔고 보유하고 이걸 반복한 거잖아요. 이 5개를 굴려가지고 집 한 채를 산 거잖아요. 그럼 이런 집을 만약에 저처럼 갈아타기 경험이 있으시면은 이거 사면은 얘네가 다 떠올라요.
예, 다 떠올라요. 다 머릿속에 스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히스토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때 이거 사고 팔고 해가지고 안 하고 돈 저축했어도 이거 살 수 있었거든요. 예, 결과는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고 팔고도 5채를 해가지고 산 집과 있는 돈 가지고 집 샀다가 서울에 1억에 투자한 사람이 어떻게 실력이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 물건들만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종잣돈 생기는 대로 계속 매년에 한 채 또는 팔고 두 채 쪽에 있는 선택을 요 사이에 계속 했었겠죠. 저는 다른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들이 이제 갱신권 만기가 다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저는 팔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게 저의 원행 언니가 아니잖아요. 저는 올릴 수 있는, 팔 수 있는 다른 집들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저축을 했으면은 요거 한 채 남았겠죠. 그러니까 지방 다주택을 해서 어쨌든 이런 구간을 겪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만큼의 역전세 시장을 겪기는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여요. 당분간은. 이미 전세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근데 저처럼 제가 어떻게 보면은 꼭지 21년도 꼭지에 사가지고 그래도 꼭지에 사가지고 손해 안 보고 팔아서 그래서 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종잣돈이 떨어졌을 때도 역전세로 돈 돌려줄 때도 계속 앞마당 쌓고 지역 앞마당 늘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 6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거고 여러분들이 가실 방향도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갈아타기를 하면서 좀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일단 언제 어디에 살까 팔까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에 살까 팔까가 훨씬 중요해요. 제가 전국이 가장 뜨거웠던 21년 제가 이 집을 4월 달에 매수를 해서 7월 달에 잔금을 쳤어요. 광주집을.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어때요? 완전 꼭지 오브 꼭지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수익을 보고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수익이 크진 않았어요. 대신 저는 투자금이 1,800만 원이 들었어요. 제 투자금의 100% 이상을 보고 남기고 판 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도 겪었죠. 돈도 꺼냈어요. 그래서 이 꼭지 저는 진짜 정말 그 비싼 시기에 사서 싼 시기에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중요한 분들은 좀 싸게 사는 거. 그때 사도 잘 샀으면 잃지 않고 판다라는 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갈아타기 성공 여부 핵심은 뭘로 바꿨는가. 제가 봤을 때 뭐 수익이나 돌이켜보면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갈아타기 할 때마다 가치를 엄청나게 업시켰거든요. 예, 엄청 뛰었잖아요 가치가. 그리고 제가 그 복도식 아파트에서 이제 광주를 살 때랑 광주 팔고 나서 서울을 살 때 이때는 매도하고 매수 계약서 쓰기까지 3일이 걸렸고요. 이때는 2주 걸렸어요. 왜 2주 걸렸냐면 중간에 강의가 있어서 강의 끝나고 저는 가서 찾아봐서 사봐야지 하고 그때 2주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의 그냥 그 다음에 매도 매수 계약이 다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럴 만큼 언제 팔아도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쥐고 있는 게 실력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런 걸 살 수 없었으면은 광주 싸니까 갖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집 제가 원래는 좀 비싸게 내놨었거든요. 한 2천만 원 정도 비싸게. 근데 이제 좀 깎아줘, 너무 많이 깎아달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막 말을 빙빙 돌려요. 나 그냥 얘기하니까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오해 없이 들어.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얘기를 해요. 뭐 땡땡씨, 여기 뭐 사시는 분이 50세가 넘었는데 이번이 첫 내 집 마련이고 막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2천만 원을 빼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싸게 파는데 더 깎아달라니까 신비는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제가 뭘 물어봤냐면 저는 대신 이거 팔고 서울로 바꿔주는 게 가치가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잔금 이번 달 안에 쳐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집 비워놓고 있었거든요. 세입자분 이사 나가시고. 잔금 이번 달 안에 쳐주실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된대요. 이달 말에 해주겠대요. 그래서 그럼 바로 돈 넣어주세요. 그러고 그냥 2천만 원 깎아주고 바로 그 뒤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근데 갈아탈 단지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2천만 원 깎아줘도 저는 수익이고. 네. 근데 갈아탈 단지 확신이 없었으면은 2천만 원 듣고 이거 팔아 말아 엄청 고민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야 매도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매순간 최선의 대응을 할 뿐. 이때 선택이 최고인가? 이 가격이 괜찮은 가격인가는 솔직히 지나야 알아요. 그냥 매순간 대응을 해나갈 뿐인 거고 그 상황에서 내가 역전세를 안 막는 게 최선인가 막는 게 최선인가는 지나가야 하는 결과론적인 거예요. 네. 그때 내가 다른 좋은 선택지가 없으면은 그냥 대응하는 거다. 그래서 지방 아파트 한 채가 제가 이거 처음에 시작했던 그 첫 장표에서 했던 말씀 다시 드리는데 이 아파트 한 채가 여러분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 5채, 6채를 굴리면서 결국은 한 채로 바꿔내고 이렇게 만든 한 채가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냥 돈 있어서 한 채를 한 사람과. 그 경험과 그 과정에서 겪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겪은 경험, 안목, 실력 이런 게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세금. 지방 다주택에 대해서 수도권에 대해서는 뭐 손익이 크면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방 다주택 투자에서 세금이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지방 세금 가능하냐? 지방에서도 8% 12% 내도 되냐? 이런 것들을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거는 진짜 FAQ라서 넣어봤어요. 그 지방을 4억에 사서 5억에 팔아가지고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양도세를 계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1주택 그냥 비과세 이런 거 아니고 일반 과세로 그냥 내 돈 다 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 취득을 했을 때는요. 취득세는 적죠. 근데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양도세는 좀 많이 내요. 여러분 1억 이상 거의 8,800만 원 이상 벌면은 이거 35%예요. 번 돈에. 네, 그래서 양도세 근데 여기 이거 다 내는 게 아니라 뭐 필요경비나 이런 거 취득세 세금 이런 거 다 빼고 하거든요. 필요경비는 제가 적절히 계산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필요경비를 얼마에 넣느냐에 따라서 양도세 구간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대략 이 정도 규모라는 거. 그래서 단독명의일 때 공동명의일 때 다르고요. 공동명의일 때 세율이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었잖아요. 1억을 벌고 나면은 몇몇 가지 이제 필요경비가 있어요. 집을 살 때 뭐 복비라던가 뭐 취득세라던가 이런 거 다 빼주거든요. 그거 빼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번 돈이 9,5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공동명의면은 각각 뭐 4,750만 원, 4,750만 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800만 원 이상 벌었으면은 요 9,500만 원에 대해서 35%의 세율이거든요. 근데 이제 양도세는 누진세기 때문에 조금 벌면 조금 내요. 그래서 조금 내면은 15%만 내도 되는 거예요. 공동명의로 쪼개면. 이거 이해되세요?
예, 그런 구조라서 공동명의가 되는 분들은 공동명의야 저는 모든 집이 다 공동명의거든요. 예, 이거 단독명의 명의하려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시작할 때부터 공동명의였으니까, 예, 저 부부였으니까. 그래서 다 공동명의를 했었고 이렇게 하면 양도세가 많이 줄어들어서 취득세, 양도세를 포함한 세금 총액은 단독명의, 공동명의일 때 2,200만 원, 1,50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8%를 낸다라고 하면은 취득세가 3,360만 원이 나오죠. 근데 이거 나중에 매도할 때 빠지거든요. 근데 3,360만 원이 다 빠지는 건 아니고 요게 차감하는 요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차감하고 양도세를 계산하면요. 단독명의일 때 1,016만 원, 공동명의일 때 양도세를 300만 원 내요. 그래서 저는 집 할 때 다 그냥 몇백만 원 수준인 거의 뭐 곱기만큼도 안 될 때도 많아요. 예. 왜냐면 이거 잘 쪼개고 짜게 끊어서 팔고 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금 총액은 단독명의일 때 4,376만 원, 공동명의일 때 3,660만 원이니까 약간 이 단독명의 그 1% 했을 때에 비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는 건 아니죠. 예, 막 생각하시는 거 8%면 막 8배 막 이렇잖아요. 근데 막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4%. 이거 막 유튜브 보면은 13.2%. 왜냐면은 왜 취득세가 12%인데 여기 이제 부가세 10% 붙는다 해서 13.2%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정보예요. 12%에다가 그냥 0.4% 붙는 거예요. 그래서 8.4, 12.4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취득세를 4,960만 원을 내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내고 샀지만 대신 양도세는 단독명의에 628만 원이고요. 공동명의는 빵원이에요. 1억을 벌었는데 왠지 아세요? 취득세 빼고 이거 명의 나누고 인적공제, 기본공제 들어가고 필요경비 제하면 없어요. 네, 그래서 0원이에요. 네, 여기서 한 뭐 모르겠어 한 1천 더 벌면 뭐 조금 몇십만 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 총액은요. 단독 명의는 5,580만 원, 공동 명의는 4,960만 원이거든요. 12.4%를 샀는데 단독 여기 1%로 샀을 때 2,200만 원이 세금 총액이고 12.4%를 냈을 때 5,500만 원이니까 두 배보다 조금 더 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체감하기에 12% 어마어마하잖아요. 12배니까 취득세가. 근데 막상 세금 총액은 어때요? 막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 내고 1억 더 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건 약간 경험해본 사람은 공감하실 텐데 내가 팔면은 1억 벌겠네라고 했는데 요거 세금 막 2천만 원 내고 나서 막 내 손에 막 나는 1억 벌었는데 손에 한 8천 떨어졌을 때 기분이 좀 그렇거든요. 왜냐면 팔면은 그다음 재투자를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12%를 내고 취득한 것들은 거의 이제 양도할 때 세금 뭐 몇백만 원 안 내니까 거의 이제 팔고 나면은 그 매전차가 그대로 튀어나와요. 그거 이제 재투자의 목돈 그대로 밀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가 12배라고 수익이 막 12분의 1 되는 거 아니니까 가치가 있고 진짜 1억 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방에서도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제가 막 처음에 조모임도 참석 안 하고 막 임장하다 중도 귀가하고 막 부장님 전화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저도 좀 마음 잡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예, 근데 왜 어떻게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이 투자를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투자 공부를 해야지는 집 사야지. 그럼 집을 사려면 집을 찾아야지. 그래서 돈 벌어야지. 그냥 그런 생각만 갖다 보니까 투자의 곳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보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요즘 어디 많이 가서 투자한다더라. 요즘 어디가 핫하다더라. 요즘 어디가 많이 올랐다더라 하는 정보만 귀를 쫓아다니니까 저는 이제 월브닷컴 없을 때 100% 오프라인일 때 강의를 수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막 쉬는 시간에 얘기해요. 뭐 어디 투자하셨어요? 아, 청주요. 청주 어디 하셨어요? 아, 저 독대에 있는데요. 그럼 청주가 좀 핫한가? 막 그런데 저쪽에 막 울산 투자했대. 울산은 좀 100배상 난대요. 울산이 오르나? 막 이러면서 이 정보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진짜 쫓아다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왜 내가 가면은 다 올라 있고, 왜 내가 다 가면은 사장님들 늦게 왔다 하고, 왜 내가 가면은 좋은 물건 맨날 다 빠져 있지?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랬었어요, 저는. 근데 좀 이만한 마음을 달리 먹고 나서는 내가 투자 공부를 해야지가 집을 사야지가 아니라 실력을 쌓아야지. 제대로 해야지. 그러면 투자할 곳이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투자할 곳을 좀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광주도 좋은 곳이 있고 청주도 좋은 곳이 있고 전주도 좋은 곳이 있네. 이런 식으로 좀 바뀌면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럼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막 투자할 때 내가 봐놓은 물건 날아가면 막 세상을 잃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 손에 항상 여러 개 단지가 쥐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아이러니한 게 협상도 잘 돼요. 뭐 아니면 말어. 이런 아쉽지 않아. 이거 안 깎이면 저거 사면 되라고 하면은 그런 집은 꼭 깎여요.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사고 싶었던 거는 잘 안 깎이고.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먹고 실력을 쌓고 임장한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쉬워진 건 아니었지만 점차 난이도가 좀 내려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임장지에는 제가 겪어보니까 다 의미가 있어요. 하락장인 곳, 상승장인 곳, 전세가 많은 곳, 전세가 마른 곳 다 의미가 있고 이 실전반은 실전 투자자로서 실력 쌓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임장지를 받건 간에 다 여러분의 실력에는 도움이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단단한 기본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동료분들 잘 설명해주고 잘 설명하다가 막히는 거 내가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성장이라고 그 다음에 투자님한테 질문하고 그동안에 동료들한테 이거 맞나?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게 맞나? 누구도 정답은 모르고 이런 대로 그냥 지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옆에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튜터님이.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고 배운 걸 실행해보시는데 아마 이제 저희도 포함해서 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실전만 3대 금기어가 있어요. 이제 3대 이 말 앞으로 하지 않아요. 한 달 동안.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데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튜터님 바쁘실 것 같은데요. 튜터님도 바쁘시거든요. 바쁘신데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알려주는 게 재미있고 보람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쁠까봐 나한테 못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저한테 디프레스가 되는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튜터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시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동료가 되어주세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은 내 옆에 좋은 사람이 머물게 되고 내 동료가 곧 나의 환경이고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오래 하는 사람이어야 내가 오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동료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방투자 실전반 25기 일정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프라인 강의는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되고 있고 이게 온라인으로는 지금 수요일마다 업로드가 되실 거예요. 수요일 오후에. 그 다음에 강의 후기는 그 다음 강의 하기 전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1강옥의 마감은 다음 주 화요일, 2강옥의 마감은 그 다음 주 화요일, 그 다음에 3강옥에 쓰기 전에 마스터님께 5강 질문지를 제출하셔야 돼요. 네, 근데 여러분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내주셔야 마스터님께서 좋은 답변 해주십니다. 질문 제출해주시고 나면은 요 주간에 여러분들 튜터링 데이 하실 거거든요. 그거 후기를 이제 25일 날 쓰시고. 그 다음에 4강 올라간 거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리고 5강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5강은 이 과제 마감일까지 모든 종류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강 후기를 요때 5강이라고 안 하고 최종 과제 마감이라고 적었으니까 요때 이제 5강 과제 강의 후기까지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개강은 내일 화요일이에요. 내일 내일 오후 2시쯤에 도톡방 초대가 될 거고요. 이번 기수에 달라진 점이 있어요. 전체 OT를 합니다. 네, 권유진님이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 실전반의 가장 중요한 운영 원칙이나 이런 거는 이제 안내를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조장님들 OT가 이제 이어서 있을 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수목금 기간 동안에 이제 튜터님들께서 조 OT 시간을 알려주시면은 조별로 이제 날짜를 하루 선택하시고 아마 이번 주말에는 이제 별다른 특이사항이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조 임장을 다 같이 가시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튜터링 주간은 19일, 20일 중에 양자 택일인데 튜터님들도 이제 여러 개의 튜터링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월화학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다른 일정하고 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두 날짜 중에서 튜터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이제 그 날짜에 같이 이제 모임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여러분 최종 인보까지 다 쓰시고 나면은 최종 오프라인 모임이 있어요. 내가 뽑은 탑3가 괜찮은가,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없는가, 이런 최종 오프 모임을 8월 1, 2, 3일 중에서 이제 정해진 날짜에 이렇게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전 인보, 제일 중요한 거 17일 날, 그 다음에 최종 인보는 말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임장 보고서 한 개를 다 마무리하시는 거 원칙으로 하고 최종 임장 보고서 미제출하시면 다음 실전반 수강장 있어요.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적어주시고 수강 후기는 강의 업로드 후 일주일 이내에 권장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바로바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할 일이 쌓이실 거예요. 그리고 복귀라는 것도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복귀를 하는 게 여러분들께도 좋고, 임장은 최소 5번인데요. 이게 하루에 10시간 이상 임장하면은 2회예요. 지방 임장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갔다 오면은 이제 2회가 되실 거고, 9시간 임장하면 1회입니다. 10시간이 넘어야 2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 임장은 부동산 10곳인데 여러분들이 지방의 특성상 실전반, 그 수도권 실전반처럼 막 자주 갈 수가 없으니까 주중에 전화 임장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실감은 3일 이내, 그러니까 3일 몰아쓰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과제 인정을 하지만 실전만 오셨으면 목실감은 가급적 매일 쓰세요. 왜냐면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을 보고 지켜보고 떠나시는 것도 보니까 여러분들도 동료분들 보셨잖아요. 투자자가 무너지면 목실감부터 안 올라와요. 네, 루틴이 흩어지거나 과정이 좀 버겁잖아요. 목실감부터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가는 게 내 기본 루틴이고 내 뼈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강 후기 작성하실 때는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나의 투자에 적용할 점 위주로 적어주시면 되고, 사전 임장 보고서는 7월 17일 목요일까지 조장님께 보내주시면은 조장님께서 모아서 튜터님께 공유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범위가 어디냐면 지역 개요, 입지 분석, 시세 분석, 이게 뭐냐면 시세 지도예요. 네, 시세 지도 그냥 한 장만 하시면 안 되고 시세 다 올리는 것까지가 여러분들 사전 임보 과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전반은 배정된 임장지에서 임장하는 법, 인보 쓰는 법을 배우면서 투자자로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배정된 임장지에 집중하시고 그 임장지가 나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단단한 기본을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튜터님께 많이 질문해보시고, 제가 아까 3대 금기어 말씀드렸죠? 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데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튜터님 바쁘신데, 네, 이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 고민 많이 하시고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료분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나눠주시고 괜찮냐고 감사하게 댓글 달아주시고 하면은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모임에서는 함께 하면서 서로 배려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의를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 오늘 굉장히 서로서로 배려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임장 지역이랑 앞마당에 대한 질문이 아닌 개인적인 매물 단지에 대한 질문은 튜터링에서 지양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걸 아시기 때문에 애둘러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혼자 기초반에서 봤던 앞마당이 있는데 제가 맞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A, B, C 단지를 저는 A, C, B 순서로 봤는데 튜터님도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뭔가 이제 그냥 우선순위 이꼴 좋다라는 의미로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지 질문을 또 안 하자니 또 여러분들 막 뱅뱅 돌려요. 어떻게 또 표현하시냐면 중소도시에 약간 중간 이하 생활권에 한 15년 차 구축에 막 가격이 10% 정도 반등을 한지 이유는 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어려우시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주세요. 그러니까 A, C, B 중에 뭐가 나아요? 라든지 A, C, B가 맞아요를 물어보지 마시고 A는 이렇게 판단했고 B는 이렇게 판단했고 C는 이렇게 판단했다를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없이 물어보니까 찍어주기식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질문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더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거고, 보다 자세한 재무 상황 점검 같은 것들은 이제 질문 및 피드백 이런 것들을 통해 매물 코칭 또는 투자 코칭을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기차 타고 막 더울 때, 추울 때 막 여러 가지 임장을 하면서 진짜 힘든 순간이 많았는데, 약간 제가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갔나 생각해보니까 약간
이 쪽지가 저희 눈물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읽지 않을게요. 이게 그 저희 딸내미가 이때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이날 조금 그 힘든 날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투자를 하려고 갔는데 매물을 놓친 거예요. 근데 약간 제가 다 만들어 놓은 매물이었거든요. 세입자를 내보내고 내가 매수하려고 다 만들어 놓은 매물인데 갔더니 다른 투자자가 와서 샀대.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려고 되게 많은 시간 공을 들였고 되게 긴 시간 동안 노력했는데 내가 살려고 마음먹은 매물이 나가가니까 굉장히 허탈한 거예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은 집에 오는 기차도 놓쳤어요. 그래서 힘들게 입석을 타가지고 집에 돌아오니까 밤이 된 거예요. 이제 여름이었거든요. 씻어야 되잖아요. 씻고 나서 이제 화장대에 가서 머리 말리려고 딱 봤더니 아이가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보니까 그 가족이 어려워서 아니면은 뭐 이제 회사가 어려워서 건강이 힘들어서 내가 투자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은 항상 있어요. 근데 그 힘든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힘든 일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배우자가 투자를 반대해요. 배우자가 투자를 반대해서 힘든 게 아니라 투자에 반대하는 배우자 혹은 내가 없음을 보는 그 배우자의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저를 막 보고 싶다고 이렇게 쪽지를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처음 배울 때라서 막 글씨도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아이가 눈에 밟혀서 힘들다기보다 아이가 힘들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내 마음이 힘드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전에 그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쪽지를 보고 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애들을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이 아이들이 엄마 없는 시간을 버티고 그 다음에 이 배우자도 엄청 제가 없는 동안에 육아와 이런 가사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온 가족이 노력했던 시간이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은 물거품 된다. 나는 반드시 이거를 좋은 투자로 바꾼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저는 이때 좀 어금니를 꽉 깨물었던 것 같고 이 아직도 제 책상에 붙어 있어요. 네, 제 컴퓨터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큰애 지금 초등학교 얘가 이제 5학년 됐거든요. 사춘기가 와가지고 난리쳐요. 지금 빨리 떼라고 뭐 하는 거냐고 하는데 엄마의 소중한 쪽지라서 엄마는 이거 갖고 갈 거다라고 해서 코팅해서 붙여놨거든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진짜 정말 내가 잘못 투자하면은 우리 가족의 고생이 헛수고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결과를 내겠다. 나는 반드시 언제 어디서든 투자할 수 있는 실력 있는 투자자가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좀 더 이런 상황에 앞으로 나가려는 노력을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긴 시간 이렇게 앉아서 또 강의도 들으시고 주말에 임장도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이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 내가 그런 상황에서 그만두면은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들였던 시간과 비용과 그 노력과 우리 가족들의 서포트와 이 모든 상황이 그냥 매몰 비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내가 이 앞에서 나아가서 내가 힘든 만큼 결과를 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 먹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이 해운대 사진이고요. 여기 있는 아파트들 다 지방이지만 다 10억 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요트가 한 대가 지금 10억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와 꿈을 반드시 지방자 실천만 해서 이루기를 응원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단이었습니다. 네.